30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사고 싶어 했던 차. 내가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경비원이 인사부터 하는 차. 그 벤츠가 2026년 한국에서 무너졌습니다. BMW 77,127대, 벤츠 68467대 3년 연속 1위 자리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격차는 8,660대까지 벌어졌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누가 벤츠 사요? 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벤츠 몰락의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7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외제차 희소성의 완전한 제네시스와 테슬라의 맹추격, 1억 원 넘는 차에 시트 열선도 추가 옵션인 황당한 옵션 장사, 지하주차장 차량 140대를 태운 청락 화재 사건과 중국산 배터리 은폐 논란, 중국 자본이 20% 지분을 진 놀라운 소유 구조, BMW의 대규모 한국 투자와 벤츠의 해외 수익 유출, 그리고 MZ세대의 과시, 소비 거부까지 높은 금리와 환율 속에서도 BMW는 달렸고 벤츠는 추락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는 삼각별 엠블럼의 추락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자동차 시장입니다. 벤츠 S클래스 판매량이 세계 3위였거든요. 중국, 미국 다음입니다. 그런데 인구로 따지면 사실상 1위예요. 5천만 인구가 미국 3억, 중국 14억보다 S클래스를 더 많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벤츠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분증이었어요. 사회적 성공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였죠. 명함에 직함 적듯이 차 앞에 삼각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지켰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자였습니다. 2022년에는 연간 8만 대를 돌파하는 대기록까지 세웠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MW와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2024년 마침내 역전당했어요. 2025년에는 격차가 8,660대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30년 초롱성이 3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상인물 한 분을 소개할게요. 32살 직장인 김 과장입니다. 연봉 5,500만 원, 결혼 2년차, 아이 하나 있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벤츠 C클래스 구매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김 과장은 주말마다 벤츠 전시장을 찾아다녔어요. 시승도 2번이나 했죠. 벤츠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을 상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여름 김 과장은 결정을 바꿨어요. 벤츠 대신 제네시스 G80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벤츠가 5대나 있더라고요.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벤츠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소성이 사라진 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벤츠는 보기 드문 차였어요. 도로에서 마주치면 고개가 돌아갔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면 벤츠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외제차의 희소성이 완전히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안이 생긴 겁니다. 제네시스요. 김 과장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벤츠 C클래스 풀옵션 7,500만 원, 제네시스 G80 풀옵션 6천만 원, 차액 1,50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 3년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능이었어요. 제네시스 G80은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기본입니다. 시트 열선? 당연히 기본이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요. 벤츠는요? 시트 열선이 추가 옵션입니다. 300만 원 더 내야 해요.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원 가까이 하는 차에 시트 열선이 옵션이라고요? 그럼 겨울에 뭘로 버티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라는 복병도 등장했습니다. 2025년 테슬라 판매량 59,916대, 원년 대비 101% 급증했죠. 특히 모델 Y는 37,925대가 팔리며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 15,567대를 2배 이상 앞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삼각별 엠블럼만 보고 차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능과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경제학 용어로 과시제에서 비교제로 전환됐다고 말합니다. 과시제는 비쌀수록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명품 가방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비교제는 달라요. 똑같은 기능이면 더 싼 걸 사는 겁니다. 벤츠가 과시제일 때는 가격이 비싸도 팔렸어요. 삼각별 엠블럼 자체가 가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소비자들이 벤츠와 제네시스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옵션 하나하나를 따져보죠. 가격 대비 성능을 계산해요. 그 순간 벤츠의 마법이 풀립니다. 김 과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네시스 G80 구매. 아내도 찬성했어요.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제네시스가 어설픈 벤츠보다 낫다던 신분증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합리적 선택의 시대예요. 벤츠는 더 이상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 벤츠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외부에서 희소성이 사라졌다면 내부에서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옵션 장사였어요. 벤츠 E클래스 기본 사양 6,900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트 열선이 없습니다. 통통 시트도 없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없어요. 심지어 터치스크린도 추가 옵션입니다.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8,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600만 원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중고 경차 한 대 값입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7천만 원짜리 차에 시트 열선이 옵션이라고요? 국산 중형차도 기본인데? 그런데 진짜 논란은 구독 옵션이었습니다. 벤츠는 전기차 EQS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을 넣었어요. 뒷바퀴 조향 기능이죠. 그런데 이게 이미 차량에 하드웨어로 장착되어 있는데도 소프트웨어로 잠가놨습니다. 쓰려면 돈을 내야 해요. 1년에 70만 원씩요. 보셨습니까? 이미 내 돈 주고 산 차에 장착된 기능을 쓰려고 또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걸 이중과금이라고 비난했죠. 여기서 가상인물 두 번째를 소개할게요. 43살 중소기업 대표 박 대표입니다. 박 대표는 2023년 벤츠 E클래스를 샀어요. 7,800만 원짜리였죠. 법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절세도 되고 과시효과도 있으니까요. 처음 6개월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거래처 방문할 때마다 주차장에 벤츠를 세우면 상대방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업 잘 되시나 봐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2024년 8월 1일 새벽 박 대표는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벤츠 전기차 EQE에서 불이 났는데 주변 차량 140대가 함께 불탔다는 내용이었어요. 8시간 20분 동안 진화되지 않았고요. 연기를 마신 주민 23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박 대표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벤츠가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가 CATL이 아니라 파라시스라는 중국 업체 제품이었던 거예요. 세계 점유율 10위권 박 업체죠. 문제는 벤츠가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2022년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이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EQE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명확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파라시스 배터리였어요. 소비자들은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박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벤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차는 안전합니까? 배터리 점검 좀 받고 싶은데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약이 2주 후에나 가능합니다. 박 대표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 대표 직원이 BMW를 타고 출근했어요. 우연히 그 직원에게 물어봤죠. 너 BMW 타는데 서비스 어때? 직원이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BMW 서비스 센터에서 문자 왔어요. 무료 안전점검 받으러 오라고요. 바로 다음날 다녀왔습니다. 그 순간 박 대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차는 BMW로 바꾸겠다고. 청라 화재 이후 벤츠 전기차 판매는 폭락했습니다. EQE는 2024년 3월 303대가 팔렸는데 8월에는 39대로 급감했어요. 87% 감소한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짱차라는 조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츠는 독일차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차 아니냐는 비아냥이었죠. 중국 배터리 쓰고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인데 뭐가 독일차냐는 겁니다. 박 대표는 청라 화재 이후 벤츠를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삼각별 엠블럼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졌죠. 1억 원 가까이 주고 산 차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옵션으로 장난치고 안전의 핵심인 배터리마저 가짜 부품을 사용한다는 의혹. 그리고 화재 후 책임 회피 대응까지. 벤츠가 쌓아온 프리미엄의 신뢰는 8시간 20분 동안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전부 타버렸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죠. 박 대표는 2025년 말 벤츠를 팔고 BMW 5 시리즈를 주문했습니다. 벤츠가 흔들리는 동안 BMW는 한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2014년 인천에 아시아 최초 BMW 드라이빙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6만 제곱미터 규모죠. 여기서 BMW 신차 체험, 드라이빙 교육, 고객 이벤트가 열립니다.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BMW의 한국 사랑 고백이었죠. 2023년에 BMW는 인천 청라에 R&D 센터도 확장했습니다. 707억 원을 투자했어요. 여기서 한국 시장 전용 내비게이션과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죠. 한국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글로벌 진출도 돕고 있고요. BMW 독일 본사 부회장이 직접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BMW 그룹의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BMW는 한국의 아시아 최대 규모 부품 물류센터까지 지었거든요. 부품 수급이 빨라지니까 AS 속도도 빨라졌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이 확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상인물을 소개할게요. 57살 중견기업 대표 이 사장입니다. 이 사장은 20년 동안 벤츠만 탔어요. S클래스 4대를 갈아탔죠. 벤츠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이사장은 BMW 전시장을 찾아갔어요. 제기는 사소했습니다.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정비받는데 3주를 기다렸거든요. 부품이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였죠. 반면 BMW는 달랐어요. 이사장이 BMW 전시장에 방문하자마자 영업사원이 물었습니다. 드라이빙 센터 체험해 보셨어요?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이사장은 호기심에 드라이빙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어요. 이 정도로 투자를 했구나. 시승도 해봤죠. BMW 7 시리즈. 부드러운 승차감, 정숙성, 첨단 기능까지 S클래스와 견줄만 했어요. 가격은 오히려 저렴했고요. 이사장은 결정했습니다. 다음 차는 BMW 7 시리즈로요. 그런데 이사장이 BMW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와 돈만 빼가는 회사는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벤츠 코리아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벤츠 코리아 지분 49%는 말레이시아 화교재벌 레이싱온 그룹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52%는 독일 본사고요. 그런데 국내 최대 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도 레이싱온 그룹 소유입니다. 100% 자회사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벤츠를 사면 돈이 한성자동차로 갑니다. 한성자동차 수익은 레이싱온 그룹으로 흘러가죠. 동시에 벤츠 코리아 이익의 49%도 레이싱온 그룹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벤츠 코리아 이익의 52%를 가져가는 독일 본사마저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지리 자동차가 벤츠그룹 지분 2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에서 번 돈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BMW는 한국에 번 돈을 한국에 재투자해요. 드라이빙 센터, R&D 센터, 물류 센터, 전부 한국 시장을 위한 인프라죠. 이사장은 이 차이를 정확히 봤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보는 회사와 시장으로만 보는 회사는 다르다. 2025년 말 이사장은 BMW 7 시리즈를 출고했습니다. 20년 벤츠 충성 고객이 떠난 거예요. 이사장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벤츠는 한국 시장에서 매년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한국 소비자를 위한 투자는 인색했어요. 서비스 센터는 부족하고 부품 수급은 느리고 고객 응대는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반대로 BMW는 한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BMW는 최근 3년간 한국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벤츠는요? 절반도 안 돼요. 소비자들은 느낍니다. 어느 회사가 진심인지를요. 자, 여기까지 벤츠 몰락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게 남았을 거예요. 지금부터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연두색 번호판이 벤츠만 타격한 이유는 뭔가요? 법인차 의존도 차이 때문입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정책이 2024년 2월 시행됐죠. 이게 벤츠를 직격했어요. 왜냐하면 벤츠는 법인차 비중이 높거든요. S클래스의 경우 법인 판매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BMW는 법인 비중이 40% 정도예요. 연두색 번호판이 달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은밀한 과시가 공개적 낙인으로 바뀝니다. 저 차는 절세하는 법인차라고 도로에서 광고하는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S클래스 법인 판매는 제도 시행 후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과시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질문이: MZ세대는 왜 벤츠를 안 살까요? 과시 소비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30대 김 과장 기억나시죠? 김 과장 세대는 SNS로 자랐어요. 인스타그램에 명품 사진 올리면 플렉스라고 조롱당하는 세대죠. 이들에게 벤츠는 구닥다리 과시의 상징입니다. 1억 원 있으면 세계 여행을 수십 번 가겠다. MZ세대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해요. 물건보다 추억에 돈을 씁니다. 벤츠 사서 주차장에 세워두는 것보다 유럽 여행 다녀오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느끼죠. 게다가 이들은 가성비에 민감합니다. 같은 돈이면 기능 더 많고 AS 빠른 차를 선택해요. 엠블럼은 보너스일 뿐이죠. 질문 3. 벤츠는 정말 중국 차인가요? 소유 구조를 보면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벤츠 그룹 최대 주주는 중국 베이징 자동차예요. 두 번째 대주주는 중국 지리 자동차고요. 합치면 약 20% 지분입니다. 이 정도면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벤츠를 수입 판매하는 벤츠 코리아 지분 49%는 말레이시아 화교재벌이 가지고 있죠. 결국 한국에서 번 돈이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흘러갑니다. 법적으로는 독일 회사가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까지 쓰니까 소비자들이 짱차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질문 4. 청라 화재 이후 벤츠는 어떻게 됐나요? 전기차 판매가 폭락했고 소비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8월 청라 화재 이후 벤츠 EQE 판매량은 87% 급감했어요. 같은 기간 BMW 전기차 판매는 소폭 증가했고요. 더 큰 문제는 내연기관차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벤츠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거죠.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속였다는 이유로요. 벤츠는 45억 원을 기부하고 무료 점검을 제공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어요. 고작 푼돈으로 때우려고 하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질문: 벤츠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벤츠 코리아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판매량 하락에 신경 쓰지 않는다. 더욱 럭셔리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수할 것이다. 이 발언에 소비자들은 분노했죠. 소비자 무시하네. 럭셔리의 핵심은 고객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존중이 빠져 있으니 공허한 선언일 뿐이에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옵션 정책 전면 개선, 기본 사양 대폭 확대, 한국 시장 투자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 투명한 부품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벤츠의 고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전망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벤츠의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화려한 엠블럼도 신뢰라는 빛을 잃으면 그저 차가운 쇠덩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2027년 1월, 지금으로부터 1년 후를 상상해 봅시다. BMW는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약속했죠. 제네시스도 준비했습니다. 가성비와 품질로 무장하고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벤츠는요? 당신은 1년 후 어떤 차를 타고 있을까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부동산 판의 공기가 살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2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은 소위 큰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유세 몇 푼 아끼겠다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등기정보광장이 뱉어낸 데이터는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20년 이상 묵혀뒀던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아치운 집주인이 무려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IMF나 금융위기 때도 끝까지 등기권리증을 사수했던 그들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헐값에라도 처분하려 하는지 그 서늘한 속내를 읽어야 합니다. 이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고작 늘어난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부동산 감독기구와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 즉 자금 출처 전수조사라는 저승사자가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 한 채를 사고 파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돈의 꼬리표를 단일 원짜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평생 일고원부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자산 도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금 흐름을 CCTV 보듯 들여다보는 섬뜩한 현실 앞에서 과거의 묻지마 투자 방식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그토록 맹신했던 똘똘한 한 채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성체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흘려듣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면 당신의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제3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오싹한 부동산 감독 기구가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개시합니다. 말로만 투기 근절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무소불위 조사권을 휘두르며 당신의 통장 내역을 소수점 단위까지 탈탈 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 조직이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내부의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수사 인력을 직접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국토부가 이거 좀 수상합니다 하고 경찰에 토스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당신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금이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갔는지 엑스레이 찍듯 들여다봅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명분 하나면 국가가 개인의 가장 내밀한 금융치부를 언제든 까볼 수 있는 법적 칼자루가 완벽하게 쥐어진 셈입니다. 국세청과의 공조 시스템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매수할 때 대충 적어냈던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종이 한 장이 이제는 당신의 재산 전체를 겨누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이 서버를 연결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당신이 제출한 증빙 자료들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초단위로 팩트체크를 당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빌렸다며 적어낸 차용증이나 출처가 모호한 현금 뭉치들은 국세청의 정밀 타격 1순위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데이터상 앞뒤가 1mm라도 안 맞으면 즉시 경고등을 울리고 조사관을 투입합니다.
운 좋으면 안 걸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고가 아파트 하나 샀다가 지난 10년간의 모든 돈거래가 수술돼 위에 오르고 증여세 탈루나 자금 세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감시기구의 등장은 대한민국 부동산판의 룰을 송두리째 갈아엎었습니다. 수익률 따위 계산할 때가 아니라 내 돈이 얼마나 깨끗한지 무결성을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한번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야 세무사 써서 적당히 말 맞추면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지금은 범죄수사관이 달라붙는 형국이라 자칫 삐끗하면 재산 몰수를 넘어 감방까지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2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 거래자들은 숨 쉬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감시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숨 막히는 압박은 시장의 심장부인 강남과 서초를 정통으로 가격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칼날이 목끝까지 들어오자 난공불락이라던 대장주 아파트들에서 조차 믿기 힘든 투매성 하락 거래가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화처럼 떠받들던 강남 불패가 이 거대한 공권력의 해일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맹신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후 보루라던 서초와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갱신하며 시장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10억 원 단위의 폭락이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악몽이고 누군가에겐 잔혹한 현실입니다. 호가 몇천만 원 빠지는 간보기 장세가 아니라 실제 체결 가격이 수십억 원씩 증발해버리는 처참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초의 자존심이라던 레미안 원베일리를 봅시다. 작년 6월 72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신고가를 찍었던 이곳이 최근 60억 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무려 12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허공으로 사라졌음에도 35층 로열층 매물이 59억 원이라는 헐값에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전무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청담동 일대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최고의 부촌이라 자부하던 동양파라고는 62억 원에서 50억 7천만 원으로 추락하며 단숨에 11억 3천만 원이 공중 분해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근 청담자이 또한 48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이 자산들은 이제 발을 뺄 수도 없는 거대한 개미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반포와 압구정의 불패 신화도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39억 원에서 32억 원까지 밀려났고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7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8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신현대 12차 역시 9억 7천만 원이 깎인 60억 원에 거래됐으며 아크로 리버파크는 호가를 7억 원씩 낮춰 불러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소름 끼치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무자비한 족쇄가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25억 원 넘는 아파트의 대출이 고작 2억 원 나온다는 건 나머지 48억 원을 전부 현찰로 가져오라는 말도 안 되는 강요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자산가는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팔짱 끼고 관망 중이고 집주인들은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칩니다. 팔려는 사람은 아우성인데 사줄 사람은 증발해버린 이 기형적인 시장에서 강남의 대장주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격 붕괴와 거래 실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25억 원이라는 새로운 고가주택의 기준선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조여올지 그 잔혹한 세금의 역습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그어놓은 25억 원이라는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산을 지켜주는 방벽이 아니라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 설치한 가장 정교한 덫입니다. 과거엔 주택수가 규제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집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5억 원 초과주택의 대출을 단위억 원으로 틀어막은 조치는 시장에 아주 섬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넘보지도 말고 이미 이곳에 갇힌 자들에게는 빠져나갈 퇴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25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명예를 잃고 정부의 집중 포화를 맞는 이른바 타깃하우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혹한 가격 중심의 규제를 예상한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개수가 아닌 총 가액에 따른 징벌적 과세와 보유세 1%라는 무거운 족쇄가 현실이 되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웃어야 할 집주인들이 이제는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 때문에 공포에 떨며 오히려 내 집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셈법은 소름 돋을 만큼 영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25억 원을 넘기는 순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박탈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달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벌이 되었음을 뜻하며, 이를 버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안전한 보물단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감시 대상일 뿐입니다. 국가가 설정한 25억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선이 아니라 언제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환수하기 위해 그어놓은 절단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5억 원의 굴레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바로 시간입니다. 5월 9일이라는 운명의 날이 닥쳐오면서 양도세 중과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자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할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거대한 덫이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며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맹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 시점은 단순한 날짜 변경을 넘어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세금의 무게는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수익의 80%에 육박하는 돈을 세금으로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허무한 뿐입니다.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를 더한 65%를 토해내야 하며 3주택자 이상은 30%가 가산되어 75%라는 살인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5%까지 얹어지면 총 82.5%, 사실상 전 재산 몰수에 가까운 약탈적 과세가 여러분의 수익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과거엔 존버 오래 버티가 최고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게 시장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혜택이 사라지면서 집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오히려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고 내야 할 세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며 안심하고 있던 분들에게 닥친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2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혜택 따위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혜택의 문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마지막 생명줄이라 여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칼춤이 섬뜩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이제 똑똑한 한 채를 움켜쥐고 버티는 건 자산 증식의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 볼모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내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면 자산의 80%를 세금으로 토해내라. 이런 무언의 협박이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살벌한 세금 전쟁터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20년 넘게 성을 지켜온 노련한 자산가들이 왜 하루아침에 신념을 꺾고 투매에 나섰는지 그 이면에 깔린 공포를 우리는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시장의 끝물을 본 것입니다. 더 버텨봤자 돌아오는 건 수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손실폭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포가 산전수전 다 겪은 장기 보유자 1만 명을 패닉셀링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처절한 탈출극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늙은 늑대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2010년 등기정보 광장 통계 집계 이래 20년 이상 묵혀둔 물건을 던진 집주인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369명.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붕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타오르던 2020년에도 장기 보유자들의 이탈은 8,4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폭등과 폭락을 온몸으로 체험한 백전노장들이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요새를 포기한 채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도인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3%에도 못 미치던 것이 이제는 10%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탈출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강남구에서만 1157명이 집을 던졌고 송파와 서초를 합치면 강남권에서만 3000명에 육박하는 큰손들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제값을 받고 나갈 기회는 없다. 등골 서늘한 직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경고한 징벌적 세금 폭탄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옥죄어 오면서 자산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버티며 얻은 시세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뜯기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앞으로 닥칠 폭락이 세금보다 훨씬 더 무서울 거라는 확신이 섰다는 증거입니다. 똑똑한 한 채라는 신기루가 거치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하락장에 진입하자 고수들은 주저없이 현금 확보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이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엑소더스는 이미 서울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며 부동산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강남 3구가 무너지는데 그 뒤를 따르는 마영성과 학군지의 대표주자인 양천, 노원이 이 거대한 하락의 쓰나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큰손들이 던진 매물이 시장에 쌓이면서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의 물결은 서울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잔인할 정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나타나는 이 기이한 공급 과잉과 거래 절벽의 실태를 양천과 노원의 사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강남이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라면 양천과 노원은 침묵의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시장의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동대문 매물이 마이너스 49.3%를 기록하고 동작과 마포 역시 40% 넘게 증발했다는 통계는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이 괴사 상태에 빠졌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양천구의 매물은 36.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노원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매물이 줄면 가격이 뛰어야 정상이지만 지금 서울의 교육특구들은 대출 규제에 손발이 묶인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서 거래량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남은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현금을 챙기려는 노련한 자산가들 덕분에 그나마 활력이 돌지만 이곳들은 집주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된다는 망상 속에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집값 하향 평준화의 명백한 전조 증상입니다.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자니 담보대출 비율이 목까지 차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돈맥 경화가 온 시장에서 매물 감소는 호재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 상승은커녕 황금성이 제로가 된 죽은 자산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은 양극화를 넘어 단절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는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해야 하는 서민들과 오직 현금 다발로만 움직이는 극소수 자산가들 사이의 계급 장벽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현금의 위력이 생사를 가르는 냉혹한 계급 사회가 열린 겁니다. 과연 이 현금의 힘이 시장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그리고 왜 이제는 집이 아닌 돈의 액수 자체가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이제는 낭만적인 희망 회로를 멈추고 잔혹한 현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할 최후의 순간입니다. 갭투자로 자산을 불리던 호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바야흐로 순도 100%의 현금을 쥔 포식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머니게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난날에는 빚을 끌어다 쓰는 능력이 곧 투자의 천재성으로 추앙받았으나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파는 그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무참히 걷어차버렸습니다. 정부의 칼날은 시퍼렇다 못해 섬뜩합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고작 2억 원만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돈 없으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는 사망 선고나 진배 없습니다. 집값의 90% 이상을 오로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서민들의 진입로는 원천 봉쇄되었고 시장은 극소수의 현금 왕들만이 판을 치는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현금은 단순한 지불수단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돈맥 경화가 올 때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황금성 없는 자산이듯 부동산 또한 현금화가 막히는 순간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한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작금의 강남 대장주 아파트들이 수십억 원씩 호가를 낮춰 던지는 이유는 집의 가치가 폭락해서가 아니라 그 막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쏠 수 있는 매수자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은 이제 초고가 미술품이나 한정판 명품 시장처럼 대중성은 거세된 채 소수의 자산가들끼리만 은밀하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빚더미를 끌어안고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겠다는 객기는 스스로를 파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향후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비가 내린다고 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자금 출처 조사와 세무 검증이라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마당의 족보가 불분명한 돈은 시장에 발조차 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현금을 즉시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붕괴하는 시장에서 줍줍이라는 기회를 낚아채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주문에 취해 현금 흐름을 경시한 대가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빚, 좋은 개살구가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족쇄가 되기 전에 우리는 냉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엔딩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뒤바꿀 최후의 생존 매뉴얼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콘크리트 신화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강남의 산전수전 다 겪은 부자들이 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매도 버튼을 연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전무후무한 규제에 칼춤을 추고 있는지 그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자산의 덩치보다 얼마나 투명하고 현금화가 가능한지가 생사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금의 꼬리표를 미리 확인하고 현금 실탄을 확보하는 것만이 몰아칠 세무조사의 태풍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유일한 방공호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으로 존버하기보다는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의 온도를 읽고 내 자산의 체질을 뜯어고치는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으며 구시대의 성공 공식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마땅합니다. 시장의 룰이 뒤집혔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 거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숨을 쉴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현미경 감시 아래 놓인 투명한 유리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시나리오와 요동치는 시장의 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장 예리하고 신속하게 해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거대한 헤일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정보를 꾸준히 쏘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고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사수하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시장 지표를 토대로 한 독자적인 견해이며 모든 투자의 결과와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자본이 움직였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채가 미친 듯이 솟구치는 거 보셨습니까? 트럼프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였다면 피냄새 맡은 상어떼 같은 월갑꾼들이 제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정권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미 전체의 판도가 뒤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군함 이동이나 정치인들의 말장난에만 신경 쓰면 진짜를 놓칩니다. 핵심은 언제나 수면 아래 거대 자금의 이동 경로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섬뜩한 시그널을 무시하고 넋놓고 있다간 다가올 미래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으로 닥쳐올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은 단순 제재가 아니라 거대한 손절매와 재설계 작업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미 독 안에 든 쥐입니다. 왜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이렇게 발작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태풍이 우리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몰고 올지 뼛속까지 파고드는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겐 지옥이겠지만 흐름을 타는 사람에겐 인생 역전의 엘도라도가 될 테니까요. 시장은 절대 감정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채가 달러당 35센트까지 치솟았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쓰레기 취급받던 채권이 불과 몇 달 새 40% 넘게 떡상한 건 글로벌 자본의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선수들은 막연한 희망 따위에 돈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두로의 퇴진을 기정사실로 박아두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베네수엘라가 베째라식으로 뭉개고 있던 천문학적인 빚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탄이 빗발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돈 냄새 맡은 하이에나들은 재건 가능성의 베팅에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담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판이 딱 그 골든타임에 진입한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교체되는 순간 부의 주인도 바뀐다는 진리, 시장은 지금 빨간 불기둥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를 단순한 투기판이나 반짝 반등 정도로 착각한다면 평생 부의 진짜 민낯은 구경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쥔 큰손들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손절할 때 조용히 승자에 오록하는 재에 포지션을 선점하고 물량을 매집합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생리를 모르고 눈앞의 소음에만 휘둘린다면 우리는 평생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 신세를 못 면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의나 도덕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을 향해 굴러가는 비정한 기계니까요.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굉음? 누군가에겐 파멸의 비명이겠지만 준비된 자들에겐 불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발 신호입니다. 이런 자산, 가치 폭등은 기존 정권의 통제력이 박살났다는 결정적 증거이자 곧 닥쳐올 거대한 지정학적 태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가 헤지펀드들은 베네수엘라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실시간으로 총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먹을 것도 많다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음 판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흘러간 과거 데이터 쪼가리만 붙들고 있는 투자자는 이 살벌한 생존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되는 순간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돈줄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건 이미 보이지 않는 마쿠에서 딜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 상승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를 단두대의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냉정한 숫자들 이면의 본질을 꿰뚫고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도박판의 설계자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자본시장과 달리 바로 옆 동네에선 생존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압박은 엉뚱한 곳에서 먼저 치명적인 균열을 터뜨리고 있죠. 화려한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이웃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붕괴의 서막을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쿠바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라는 생명체를 돌게 하는 혈액이나 다름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짜로 퍼주던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가 최근 3만 배럴까지 쪼그라들면서 쿠바라는 거대한 기계 심장은 사실상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밖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박살난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망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70만 명이 나라를 등지고 탈출했고 이젠 도시 쓰레기 하나 못 치울 정도로 공공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게 공포의 실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 안 되는 민중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선풍기 한 살인적인 폭염은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전력망 붕괴로 하수 처리가 마비되고 오염된 식수를 타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은 쿠바가 이미 국가적 통제, 불능 상태, 즉 아노미에 빠졌음을 알리는 섬뜩한 조종입니다. 이는 기형적으로 맺어진 오일 정보 동맹의 참혹한 대가입니다. 그동안 쿠바는 감시와 억압의 통치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전수하고 그 대가로 검은 황금인 원유를 무상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라카스의 금고가 바닥나 파견된 첩보 요원들의 급여조차 체불되는 상황은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던 최후의 옹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붕괴의 도미노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선전 구호만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던 기만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쿠바의 몰락은 베네수엘라를 지켜주던 전략적 방파제의 소멸을 뜻하며 이는 카리브해를 붉게 물들였던 사회주의 벨트 전체가 일시에 와해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파국은 언제나 참혹한 법입니다.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는데도 기득권 세력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보다 정권의 안위를 앞세우는 사회에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결국 대를 이어 비워매는 빈곤과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상처뿐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벼랑 끝에서도 결코 백기를 들 생각이 버더나 절코는 장이시비르 정권은 절코니다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해의 어둠을 틈타 기괴한 탈출구를 뚫었습니다. 첨단 위성 감시망마저 따돌리는 유령 함대의 은밀한 기동과 그 배후에 도살인 검은 자본의 실체를 이제 낱낱이 파헤쳐볼 시점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평화로운 교역의 장이 아닙니다. 마두로 정권은 생존을 건 보이지 않는 해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영 석유기업 페데베사가 운용하는 그림자 선단이 있으며 이들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을 짓밟으며 어둠 속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유령 선박들은 보험 가입은커녕 국적 세탁을 밥 먹듯 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포차와 다를 바 없는 이 시한폭탄 같은 배들은 극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오직 제재망을 뚫고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 국제법의 사각지대만 골라 항해하며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대한 보급로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들의 은폐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위치 신호를 끄는 것을 넘어 가짜 위치 데이터를 송출하는 AIS 스푸핑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란이나 러시아가 제재를 피할 때 쓰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항구에서 기름을 싣고 있으면서도 위성상으로는 멕시코만 한복판이나 지구 반대편 공해상에 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미 해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첩보 위성과 해상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이 유령들의 항적을 집요하게 추적 중이며 최근에는 실제 유조선 납포 작전까지 성공시키며 압박의 수위를 임계점까지 높였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포위망과 이를 뚫으려는 그림자 선단 간의 숨 막히는 추격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리브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냉혹한 전쟁입니다. 오일머니가 끊기면 정권은 즉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명운을 건 최후의 보급로 사수작전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마두로가 이 비밀 항로를 끝내 지켜내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의 낡은 체제는 외부의 물리적 타격 없이도 내부 괴사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 껍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판 뒤에는 국제범죄 조직과 일부 강대국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퇴출당한 원유가 암시장을 거쳐 독재자의 통치 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추악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 카르텔을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닌 테러리스트 조직에 준하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이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면 아래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 물리적 충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서던 스피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가동하며 베네수엘라 해역을 철통같이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IT를 단숨에 굴복시켰던 압도적 무력의 공포가 다시금 베네수엘라 앞바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빼든 이 칼끝이 정확히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그 군사적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카리브해의 수평선 너머엔 전운이 감도는 강철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30년 만에 이 지역의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집결시킨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1994년 IT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던 민주주의 수호작전의 대자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 투사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전진 배치된 제럴드 포드함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파멸의 힘을 투사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요새입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지에는 1만 5천여 명의 최정예 타격대와 스텔스 전력이 출격 명령 하나만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고 이들의 칼끝은 정확히 카라카스의 심장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폐쇄됐던 기지가 다시 돌아가고 활주로가 확장되는 정황은 이미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 실제 전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미군의 노림수는 보여주기식 해상 무력 시위 따위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고 보급로와 퇴로까지 원천 봉쇄하는 고사작전의 서막입니다.
서던 스피어라 불리는 이 거대한 포위망은 마두로 정권의 목줄을 죄는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인 압박이며, 일단 시동이 걸린 미국의 강철 군단은 목표를 초토화하기 전엔 절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압도적 패권국을 상대로 한 오판만큼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맹독은 없습니다. 펜타곤이 이 정도 급의 자산을 깔아놨다는 건 더 이상의 외교는 없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가 통제선을 넘어 폭발하는 찰나, 베네수엘라의 낡은 방공망은 불과 수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참혹한 대가는 부패한 지도부와 아무 준비 없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비극적 운명입니다. 초강대국이 과시하는 이 노골적인 무력의 실체는 단순 경고를 넘어 사실상의 정권 사형 선고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미국은 이미 가장 정밀하고 파괴적인 타격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마두로의 몫입니다. 압도적 공포 앞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비참한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할 것인지 말입니다. 허나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해도 도심 깊숙이 박힌 게릴라와의 전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재앙입니다. 미군이 카라카스의 미로 같은 골목에 발을 들이는 순간 손쉬운 승리의 공식은 처절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가장 우려하는 시가전의 악몽, 그리고 마두로가 최후의 보루로 숨겨둔 비대칭 전력의 실체, 이제 그 위험한 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은 스펙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험준한 지형은 때로 첨단 기술을 무력화시킵니다. 카라카스의 복잡한 구조와 산악지대는 미군에게 지옥과도 같은 킬존이 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쏟아지는 기습은 압도적 화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공산이 큽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6만 5천 명의 정규군에 더해 수백만 민병대를 무장시킨 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요새화하고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삼는 시가전은 천하의 미군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과 인명피해를 강요하는 치명적 덫입니다. 우리는 1989년 파나마 침공, 저스트 코즈 작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리에가는 고립무원의 독재자였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인 저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나마 때처럼 단숨에 수뇌부를 제거하고 질서를 잡겠다는 낙관론은 베네수엘라의 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뼈아픈 실책이 될 것이며, 이는 제2의 베트남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을 재현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리스크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승산 없는 소모전에 국력을 쏟아붓고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는 짓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압도적 힘으로 기선을 제압해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지, 대책 없는 전면전으로 국가 운명을 도박판에 거는 무모한 승부사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즉, 현재의 군사적 압박은 실제 타격보다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길 때 치러야 할 비용 청구서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피 튀기는 정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질서에 순응하는 새로운 친미 정권의 수립이며, 이를 위해 수면 아래에서 더 정교한 올가미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미국은 서방구 전체를 자신들의 배타적 앞마당으로 굳히려는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낡은 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미국의 야심찬 큰 그림, 그 냉혹한 지정학적 셈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명분 싸움은 끝났습니다. 멀로 독트린이라는 낡은 문서가 21세기 미국의 패권 전략으로 부활해 서방구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방에서의 이방인 개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차이나머니와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은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이 우선되는 배타적 수역이어야 한다는 섬뜩한 선언이 지금 카리브해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숭고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제국의 생존과,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서방구 전체를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치고 외부 세력은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철저한 통제입니다. 미국의 경제와 군사 패권을 영구불변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욕, 이것이 바로 트럼프판 몰로 독트린 이점 0의 실체이자 민낯입니다.
권력의 빈자리는 없습니다. 한 놈이 빠지면 반드시 더 굶주린 짐승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진짜 속내요? 단순히 마두로라는 독재자 하나 치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빨대를 꽂고 있는 거대 열강들의 뿌리를 아예 불태워버리겠다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섬뜩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약육강식, 국제판에서 이보다 더 정확한 룰은 없습니다. 거인들의 계산기 앞에서 약소국의 주권 따위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죠. 미국은 다가올 다극화 시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생존의 방벽을 쌓고 있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가는 약소국들의 비명은 그저 기록되지 않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살벌한 판에서 도덕 찾고 정의 찾는 건 정말 순진에 빠진 소리입니다.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논리로만 돌아갑니다. 몰로 독트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건 우리가 알던 기존 국제 질서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뜻이자 강대국들이 지구를 케이크 자르듯 나눠먹는 야만의 시대, 그 끔찍한 서막이 다시 올랐다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주권 존중이라는 낭만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처절하게 각자 도생해야 하는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짓밟히는지,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끔찍한 미래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권이란 건 힘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환상, 이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거인들이 정면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약소국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남의 손에 의해 움직이다 버려지는 말,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외부 미사일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에서 터질 공산이 큽니다. 충성심이라는 것도 결국 입금되는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달러 밥줄이 끊기고 정권을 떠받치던 핵심 세력이 자신들의 목숨줄이 위험하다 느끼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보스의 등에 칼을 꽂고 미국과 거래를 틀 겁니다. 주변국들의 무거운 침묵, 우연이 아닙니다.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지역 맹주들이 입을 닫은 건 이미 판이 뒤집혔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미국이 쳐놓은 거대한 앞마당 안에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면 이웃나라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팔짱 끼고 구경하며 계산기 두들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 쇼가 아닙니다. 주권 국가라는 간판 자체가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을 넘어 강대국이 허락한 울타리 안에서만 숨 쉴 수 있는 신식민지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붕괴는 힘없는 나라들이 겪게 될 잔인한 예고편이자 거대 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현대 주권의 초라한 민낯입니다. 힘센 놈이 곧 법인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평화의 약속은 증발했고 남은 건 힘에 의한 굴복과 질서 재편뿐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가 생존을 위해 무엇이 진짜 힘인지, 그 힘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강자가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갑니다. 이 살벌한 국제정치 게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이 위기가 단순히 남의 나라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서늘한 경고장인 이유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리브해의 긴장은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거대한 대결의 서막일 뿐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퍼붓는 압박은 정권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서방구 전체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보다 강대국의 이익이 먼저고 각자의 구역을 노골적으로 찢어발기는 야생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과서에 나오는 평화로운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곳엔 비참한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눈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든 누군가의 장기판 위에서 쓰다 버리는 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두로 정권의 운명과 카리브해의 파동은 국제사회의 잔인한 맨얼굴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분께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기 위해 뛰겠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께 이 분석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분석은 공개된 데이터와 지정학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전망입니다.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o content, end of stream. No content, end of stream.